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에 서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가 사실상 포함돼 있다, 이런 주장을 또다시 했습니다. 다시 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소녀상 철거 문제가 한일 합의에서는 언급조차 된 바가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지만 일본 정부에서는 끊임없이 소녀상 철거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계속 해를 거듭하면서 진실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좀 본격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한 서울 중구 성동구 갑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홍익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드립니다. 재선에 성공하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국민들이 그 큰 책임을 저에게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총선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어두웠고 또 야권이 분열돼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는 사실상 야권 전패론 이런 것들도 나와서 쉽지 않았는데, 승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우선 한 가지 꼭 짚어야 될 게, 이번에 이미 문제가 됐지만 이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습니다. KT 집전화전화 방식의 여론조사가 민심을 왜곡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가 그 야권 또는 정부에 반대하는 분들이 의견을 숨기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그 답변을 하지 않거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 방식이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총선에 승리한 것은,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박근혜 정부 정책 전반, 그다음에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들께서 결국은 레드카드라고까지 얘기했었겠지만 옐로카드 이상의, 경고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지금 박근혜 정부 때 드러났던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제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경제 파탄, 세월호 문제, 그다음에 국정교과서, 그다음에 작년 말에 있었던 일본군 위안부 합의 등등 여러 가지 불통과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결국은 야당에게 힘을 모아준 것이 아닌가. 특히 수도권에서는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에게 힘을 모아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이 잘했다기보다는 여당이 너무 못하니까 여당에 대한 심판론이 작용을 해서 결국 야당 괜찮은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주신 국민의 승리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현안으로 바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우다 고이치 일본 관방부 장관이요, 어제 또 소녀상 철거 문제를 다시 또 거론을 했습니다. 이 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 전날이죠, 청와대로 언론사 보도국장, 편집국장들을 불러서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 소녀상 철거와 관련돼서는 합의에서 아예 전혀 언급된 바 없다, 이런 발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반박하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우선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본 관방부 장관의 발언. 제가 보기엔 전혀 논의가 안 된 것 같진 않아요. 그 당시 분위기를 봐서. 한일 합의 자체. 그 한일 합의 당시에 네. 합의문에 담지는 않았지만 이 소녀상 철거 문제는 일본 정부로서는 굉장히 현안 과제로,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높았던 과제, 주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논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논의가 됐는데 결국 우리 정부도 부담이 되니까 공식 합의문에 담지는 못했지만, 그 당시에도 일본 정부는 돌아가자마자 일본 측 대표가 그랬죠. 사실상 소녀상 철거 문제 한국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논의는 됐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여론이 안 좋고 부담스러우니까 현재로서는 그냥 공개되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무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측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면 공식 합의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되고, 이게 정부가 이행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닙니다. 네, 우선 공식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잠깐 시계를 지난해 12월 28일로 좀 돌려보면 혹시 이랬던 것은 아닌가라는 가정을 좀 한번 해보면요, 그 소녀상 철거 문제가 이제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금을 해서 세운 하나의 작은 동상에 불과하긴 하지만 일본 정부에선 이 상징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철거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 정부도 이게
상당히 또 좀 시민사회와 문제가 생겨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공식 합의문에는 넣지 않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가 강제 철거를 좀 할 듯 이런 것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혹을 갖게 되는데 그런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정황상 저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일본 정부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이 굉장히 저 우선순위가 높은 네. 그 의제였고요. 네. 우리로서는 이거를 공식적으로 담기엔 부담스럽지만 자기들로서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우리 저나 또는 많은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죠. 그들은 꽤 괜찮은 합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청와대나 이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진전되면 여론의 흐름에 따라서 소녀상을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문제가 해도 국민적 여론이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특히 세월호 문제를 돌파하는 과정에서도 일부 종편을 비롯해서 보수 언론이 묻지마 박근혜 대통령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특히 저 정대협 종북 세력론 최근에 네, 어버이연합에서 그러니까요. 청와대가 배후에 있는 것처럼 드러났지만 네. 아직 공식 확인된 건 아니지만 예. 연관성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걸 감안하면 그런 여론몰이를 통해서 충분히 자기들은 소녀상 이전 문제도 어느 정도 성과가 나면 이 정도면 이제 한일 양국 외교 문제를 봐서도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밀어붙일 수 있는 자신감이 청와대나 정부 여당 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또 사실 정권 교체가 만약에 된다면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 다 한번 찬찬히 들여다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반드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아베 총리부터 시작해서 일본의 내각 관료들이요 끊임없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소녀상 철거와 관련해서 우리는 합의한 바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반박을 하고 있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일본 자민당 내부에 그리고 또 일본 관료들 사회 내부에서 이것은 한국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있는 거라는 입장을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한 합의문 자체는 또 공개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합의문 공개에 대해서는 지금 민변에서 소송도 제기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는 한데 정치권 안에서 이 문제를 좀 공식화하고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알릴 필요는 없을까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이제 20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서야 되니까 야권의 단일한 의견이 모으는 게 중요할 텐데 네. 우선은 이 12월 28일 합의를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게 저희 당론입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뭐 국민의당도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현재까지 네,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합의 과정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전반적으로 청문회 내지는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최소한 당시 관련 자료 비공개라면 불가피하게 비공개 연락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가 잘못된 걸 바로잡고 그걸 통해서 이 합의는 우리 의회는 국회는 동의할 수 없다. 이 합의는 이행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로부터 100억 원은 받을 수 없다. 받아서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12월 28일 합의를 전면적으로 백지화하는 게 의회가 해야 될 일이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혹이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이면 합의설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지금 뭐 진실 게임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 기합의된 내용에 대해서 일본은 일본대로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진실이 뭐냐, 합의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것은 반드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만약에 기합의된 내용에 소녀상 철거가 없었는데도 일본 정부가 저런 식으로 목리를 부리는 거라면 그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북한에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굉장히 비판적으로 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강한 뭔가 제재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합의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양측이 이 역사적 어떤 아픔, 그다음에 과거사의 잘못된 관행 어떤 행적을 바로잡거나 진실을 바로 세운다는 입장보다 서로의 정치적 목적이 강했던 것 같아요. 아베 총리는 아베 총리대로 한일 관계 개선을 하고 과거사 문제를 특히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이제 내가 완전히 해결했다. 그래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국내에서 계속 그렇게 떠드는 거고 우리는 박근혜 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특히 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합의 자기 박정희 전 대통령 자기 아버지죠. 거기에서부터 잘못된 그러니까 매듭이 잘못 꼬인 거죠. 그거를 자기
딸인 그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국민적 네. 여론이 굉장히 또 국제적으로도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서 여론이 높아지는 건데 마치 아무도 해결 못한 거를 자기가 해결했다는 어떤 과시용 네. 뭐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서로가 좋은 대로 합의를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각자 지금 일본은 일본대로, 아까 아베는 네. 아베대로, 또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대로 각자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할 목적이 그런 컸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합의가 정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떤 과거의 진실 또 그를 밝히거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어떤 이 원칙, 본질에 접근하기보다 서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활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아무런 내용도 없고 서로 간에 각자 정략적 활용밖에 안 되고 있는 거죠, 이 합의가. 네. 아니 근데 더 그리고, 웃기는 거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이 합의 잘 됐다고 또 나섰잖아요. 끝나자마자 곧장. 네? 그 상황을 보면 네. 오바마 대통령과 지금 미국 정부의 관점은 한국, 미국, 일본 특히 그 핵심은 한일 간의 네. 관계가 개선돼서 군사협력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렇죠. 명목상은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중국 포기론인데 그렇죠. 이게 아시아 리밸런싱의 그 재균형 정책의 핵심인데 그걸 위해서 미국 한국과 일본이 이 군사협력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한일 관계 개선을 이렇게 밀어붙였죠. 그런 측면에서 뭐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한일 관계가 어떻게 분쟁해서 그닥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자기들의 그 국가 이익 관점에서 한일 관계가 그렇게라도 얼렁뚱땅하게 개선되는 것 자체가 미국 이익에 부합한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식민지 조국에서 정말 그 소녀들이 13살, 14살, 15살 딱밖에 안 된 소녀들이 전쟁 범죄로 그렇게 엄청난 희생을 당했지만 현재의 정치 권력들은 일본이든 한국이든 그것이 미국이든 전부 자국의 정치 논리로만 이 문제를 바라볼 뿐이지 그 피해자들의 고통을 씻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접근은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 이게 본질이네요. 그렇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어제 수요 시위가 열렸어요. 저희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주 수요일이면 수요 시위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님들 또 시민사회 단체 또 학생들 모여서 함께 시위를 하는데 어제 그 수요 시위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제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사실은 뭐 당초 지역 일정 때문에 제가 뭐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수요 집회에 참석을 해왔는데 어제는 참석 계획이 있진 않았어요. 당초에는. 근데 화요일 날 밤에 전날 밤에 그 윤미향 대표하고 통화를 하면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우리 김종인 대표 발언 때문에 이제 굉장히 정대협 측에서 상당히 강도 높게 비판을 할 수밖에 없고 해서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제가 나가서 좀 해명도 좀 해야 되겠다. 사과도 드리고 해명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하게 제가 나갔고 어제 분위기는 뭐 늘 수요 집회는 차분하게 이루어지지만 차분한 가운데서도 어제 그 김복동 할머니나 그 정대협 측에서는 상당히 그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에 대한 실망감도 크게 그 자리 잡고 있었다 이걸 확인했고요. 그 나온 집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인상을 저도 강하게 나온 분들에게 그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 어제 이제 그 국외 외통위에 있는 신경민 의원 그리고 또 홍익표 의원 두 분 함께 참여해서 당론과 그리고 김종인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요. 그 문제 좀 짚어보죠. 야당 대표예요. 원래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었지만 본인 스스로 대표라는 명칭을 원하셔서 모든 기자들이 이제 대표 명칭을 쓰고 있는데 김종인 대표가 일본 대사 만난 자리에서 조속한 시행 1228 일본군 위안부 한일 합의를 조속하게 시행하라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당론 위배다라는 입장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김종인 대표는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파악이 좀 되고 있습니까? 뭐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강하게 항의를 했고요. 저 지도부 측에 비대위 측에 그래서 어제 일단은 당 대변인을 통해서 기존의 당론이 바뀐 게 아니고 뭐 외교적 발언이 하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뿐이지 기존 당론에서 입장이 바뀐 건 아니다라고 수정된 입장을 당 대변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도로 일단 진화를 하려고 했으니까 기존의 당론은 우리가 12월 28 합의 전면 백지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당론이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일단은
그 김종인 대표 발언이 부적절을 했고 그것이 뭐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잡은 거기 때문에 네. 그건 뭐 저는 일단은 잘 됐다고 보지만 근본적으로 이러한 식의 발언이 반복되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번만이 아니라 사실은 총선 앞두고 정말 당내 싸움하기 싫어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3월 1일 날도 비슷한 발언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때도 위안부 할머니들 만나셔가지고 김정인 대표가 직접 뭐라고 했냐면 국가 간의 합의를 다시 백지하기 쉽지 않다.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도 윤미향 대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거 뭐 할까 하다가 이렇게 총선 앞두고 괜히 당내 불화만 일어나기만 해서 모른 척하고 넘어간 겁니다. 그 시기에는요. 네. 그게 그렇게 크게 그 당시에는 언론에 확대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총선이 끝나고 제1당이 됐고 여소야대가 된 마당에서 국내적으로 또 특히 이 희생자 분들이나 또는 위안부 관련된 단체들에서 기대감이 높아져 있는데 이런 식의 발언을 무성의하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것은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저히 국민적 시각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원내 일당이잖아요. 이번에 원내 일당이 되셨고 또 제1야당의 대표인데 물론 이제 이분이 경제 전문가여서 외교 잘 모른다 이럴 수도 있어요.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당 내부에는 특히 이제 외교관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브리핑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의 입장은 어떤 거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조언이나 전문가들이 이런 것조차 없었다는 걸로 밖에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일본 대사를 만나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할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본 대사가 아주 얘기를 오히려 더 잘했어요. 좋은 말씀 하셨다. 정말 국가 간의 한 합의 조속하게 이행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는 일본의 외교관이 훨씬 더 제1야당의 대표보다 역할을 잘한 거 아니냐. 자기 책임 맞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없었다면 문제고 만약에 있었다고 하면 더 문제겠죠. 왜냐면 당대표가 외국 외교사절이나 대사를 만날 때 사전에 이런 회의나 메시지 관리를 합니다. 안 한다는 건 안 해도 문제고 했는데 그렇게 나왔다면 더 문제죠. 왜냐면 저도 과거에 김한길 대표 시절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 시절도 어느 대표가 계실 때나 제가 당내에서 남북 관계나 외교 문제 어느 정도 전문성이 당내에서 있으시죠. 좀 인정을 어떤 식이든 당내에서 이런저런 전문가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 한 번씩 꼭 물어보시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대사가 심지어 이제 문재인 대표 때는 대사가 올 때 저 배석을 시킨 적도 있었고 아예 옆에.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최소한 요번에 만나는데 어떤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지 이거를 대표가 직접 하시거나 아니면 대표 비서실장인데 누가 전화를 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어느 기조로 얘기해야 되느냐, 주요 현안이 뭐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최소한의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합니다. 메시지 관리를. 근데 누군가 했겠죠. 지금 외교 전문가 당대표 주변에 있을 테니까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으면 안 했다면 문제고 만약 했는데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그 외교 전문가는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옆에 두면 안 되는 사람이죠. 근데 지금 당일날은 강창일 한일 의원 연맹 이제 우리 측 간사죠. 그러니까 함께 동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와전됐다, 문제가 좀 있게 해석이 좀 되고 있다, 그런 뜻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당내에선 좀 토의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자, 김종인 대표가 국민 앞에 사과를 좀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주장을 좀 하셨습니다. 홍익표 의원께서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선은 일단 어제도 그런 얘기가 많이 현장에서도 수요 집회 현장에서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의견을 내는 게 대표가 어쨌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또 그게 오해든 아니든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다시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발언으로 인해서요. 다시 당대변인을 통해서 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표가 바로 잡아야죠. 난 그런 뜻이 아니다. 혹시라도 이게 우리는 12월 28일 합의 백지화가 우리 기존 당의 입장이고 그 당론이 나를 바뀌지 않았다.
혹시 내 발언을 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이 있다면 죄송하다. 우리는 그 기존 합의를 지키겠다. 이런 정도의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걸 왜 당대변인을 통해서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그냥 외교적 발언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 뭐 바뀐 게 없다. 그거는 여러 가지 지금 현장에서 나타난 그 분위기, 네. 또 실제로 그 관련 단체나 또는 국민들이 받은 위안부 할머니를 포함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이 입은 어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거죠. 만약에 김종인 대표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고 이번 대변인 논평으로 가름한다면 당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문제 제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예, 뭐 의원총회가 되면 얘기를 한번 해야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 확전되는 거는 저도 원치는 않지만, 네. 왜냐하면 뭐 그 다음날 바로 잡았으니까요. 네. 당대변인이 네. 당론에서 우리가 바뀐 게 아니다라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그 당론이나 이런 것들이 당 대표가 당론과 벗어난 또는 당론을 위배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게 크게도 문제인 거지. 그런 오해를 사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는 문제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네. 특히 대표의 메시지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 관리를 대표가 직접 책임을 안 지면 관련 메시지 관리를 잘못한 누군가 나서서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든가요. 아무도 그런 책임 안 지고 오해다. 그 뭐 무슨 오해를 그럼 전 국민과 언론 우리 기자들이 바보입니까? 그런 오해를 하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오해 살 수 있는 발언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언론 탓, 국민 탓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인 대표가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가장 바르고 정확한 문제 해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에게 제일 중요한 게 역사 인식 아닐까 싶어요. 중요한 덕목이요. 김종인 대표의 역사 인식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한 번이 아니라 3.1절 발언도 문제가 됐고 과거의 국보위 참여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보면 경제와 관련해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밖에 역사 인식에 대해서는 너무 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이게 제가 한 개인의 네. 뭐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저 정치를 떠나서 그 선배의 분이신데 역사관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함부로 재단하기 쉽지 않은데요. 네. 우선 뭐 하여간 기본적으로 본인의 어떤 역사관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어떤 내놓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도 없고요. 네. 다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려스러운 거는 이분이 그동안 쭉 뭐랄까 이렇게 정치적으로 걸어오셨던 이력을 보면 그야말로 테크노라트 경제 관료로 이렇게 성장해 오신 거죠. 정치를 하셨지만 한 번도 선출직이 아니라 비례대표거든요. 네. 제가 뭐 비례대표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네. 비례대표라는 거는 지역구 기원하고 좀 달라서 선출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국민의 투표로 당선은 되지만 네. 직접 현장에서 또 개인의 평가를 받아서 되는 게 아니라 당내 공천을 통해서 국민이 당의 지지를 통해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당에 들어오면 이분들의 역할은 과거에 특히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다 했어요. 최근 들어와서는 비례대표분들이 정치적으로도 아주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네. 과거 전두환 오공화국 시절이나 이때 비례대표는 그야말로 경제 관료에 준하는 그런 활동들을 했죠. 관료적 성격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하는 네. 전문가들 그냥 모셔가지고 아니면 뭐 일부 측근들 자리 나눠주기 뭐 이런 형태의 사태가 있었는데 김종인 대표의 이력을 보면 어떤 정치인으로보다는 경제 관료로서의 이력이 훨씬 오래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의 인식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네. 실용적이고 그거에 대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총선에서 나름 김종인 대표가 그래도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하는 거는 다른 걸 모든 걸 떠나서 총선 승리,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 접근이 일정 정도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부분은. 그렇군요. 다만 네.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 그러니까 역사 문제라든지 어떤 국가 운영의 전반에 실용주의적 접근만 할 경우에 그는 상당히 많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가는 기업하고 달라서 제가 지난번 필리버스터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업하고 다르게 국가는 효율성을 위해서 어느 한 국민이나 어느 한 계층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국가의 운영은 다르다는 거죠. 네. 야당도 정치국 국정 운영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선거와 같은 측면에서 현실주의적 접근하고 국정 운영에서 실용적 현실적 접근만을 강조하는 것은
잘못되면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당내에서 지금 그 원내대표 선출, 20대 국회 첫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달 4일 선출하는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의 경우에는 벌써 원내대표를 뽑았어요. 박지원 네.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번에 세 번째 원내대표를 하게 됐는데요. 우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떤 분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이 언론에는 뭐 박지원, 맞수가 누가 좋겠냐 뭐 이렇게 좀 몰아가는 분위기인데 당내에서는 좀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선택 기준이 네. 의원들마다 개개인 다 다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제가 어떤 전체를 대변할 수 없고 그냥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원내대표가 제갈공명을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협상의 귀재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협상의 귀재를 뽑고 원내대표 그런 사람 안 친다고 할 때 정말 잘못하면 우리가 20대 국회가 또다시 여의도에 갇힐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되면 이번에 19대 국회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고 20대 국회에서 당선되고 나서 제가 처음에 당선 소감을 SNS 쓰면서 가장 얘기한 게, 사회적 약자나 소위 우리 사회 을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을 이제 여서야대 국면에서 입법화하고 결과를 내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네. 저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박지원 상대 측 대표의 파트너가 누가 돼서 그 사람과 협상을 누가 잘할 수 있느냐. 상대가 술을 잘 먹으면 같이 술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20대 우리 첫 원내대표는 그러한 상징성, 정말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고,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민주화, 민생 문제를 정말 개혁 입법을 앞장서서 하고,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원내대표가 되는 게 일당을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도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많이 느꼈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우리의 시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중요한 건 또 이제 20대 국회 개원을 하면 국회의장 선거도 있고 국회 부의장도 뽑아야 되고, 또 이제 국회 사무총장, 상임위, 각 위원장 여러 가지 선출직들이 또 줄줄이 이제 사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가 오늘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했는데요. 어제 한 거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협력을 하겠다고 하면, 대통령이 만약에 요청을 해오면 새누리당과 국회의장 선출 문제를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봤습니다. 저도. 네,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원내대표로서 제가 보기엔 그냥 일종의 레토릭이 아닐까 생각해요. 순서 표현인데, 네. 현재로서 국민의당이 3당으로서 지금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한껏 몸값을 올리는 그런 어떤 전략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 발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즉, 새누리당에게도 협상의 여지가 있고, 그 얘기는 새누리당에게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측으로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압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박지원 대표로서 네. 원내대표 오랫동안 하셨던 아주 이런 협상을 귀재라고 얘기하는, 네, 노회한 협상력. 네, 그렇죠. 그거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우리는 당당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원내 일당이기 때문에 네. 새누리당과의 협상과 국민의당과의 협상할 때도 정도와 원칙을 갖고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당하게 임하면 되고, 그 과정에서 그런 민심을 국민이 주신 민심을 그런 당리당략적 개념이나 이런 걸로 왜곡하거나, 또 3당은 또 3당의 역할이 있어요. 네. 3당이 과도하게 정국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보기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 외국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네. 우리가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그러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정국의 운영은 제1당과 2당이 협의하는 게 맞습니다. 3당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소수 의견을 늘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네. 3당의 입장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 3당이 이제 우리가 캐스팅볼을 졌으니까 1당, 2당도 다 우리 눈치를 봐라, 그렇게 하고 싶겠지만, 네. 그런 것은 아마 이 서구 선진국의
그 다당제가 자리 잡힌 정당 운영 체계를 보면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그건 도리어 그렇게 운영되는 게 총선 민심을 왜곡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각자 역량이 있습니다. 일당은 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그리고 제3당은 제3당대로 겸손하고 자기의 그 국민이 주신 역할에 맞게 역할을 한다면 저는 그게 국정이 정상화되는 거지, 그것 이상으로 무리하게 할 때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게 새누리당하고 야3당 체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방법이 이제 박지원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게도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에도 협상력을 발휘하려고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향후에 이 한국 정치의 비전 발전을 위해서는 야3당의 협력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 국민의당에서는 연합정부론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요.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풀어가는 게 좋겠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사실은 연합정부나 연립정부 구상은 제가 훨씬 오래전에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한 2년 전부터, 그 당시 이제 이 국민의당 출범 전이었죠. 네. 저는 그 야당, 그러니까 진보 정당들을 포함해서 서구사에서는 연합정부나 연립정부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동거정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서로 정당이 다른.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립정부나 연합정부 구상은 한 2년 전부터 제가 여러 가지 그 경로를 통해서 밝혀왔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우리가 새누리당과 연립정부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야3당들 간에 그 정책적 최소주의라는 게 있어요. 최소한의 정책을 같이 한다. 네. 그런 정도의 합의만 되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고, 특히 관심 있는 정당에게 강요, 그러니까 내각의 장관직을 몇 개 할당하면서 네. 서로의 정책을 수용하는 거죠. 네. 저는 그것은 해볼 만한 시도라고 생각하고, 네. 뭐 물론 그게 꼭 정치공학적으로 이루어져서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그 후보 단일화보다 연립정부 구성을 통해서 공동의 정부, 공동의 그 대통령 후보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훨씬 더 야권 단일화보다 진전된 우리 야3당이 한번 해볼 수 있는 정치 실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더 길게 하고 싶은데 나중에는 직접 출연하셔서 한번 말씀을 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20대 국회의원 선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